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 우주항공 기업들의 미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보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가 25년 만에 현실이 돼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면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10년 전 대비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량주라도 묻지마 장투는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운용과 선별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올 들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했거나 매입할 예정인 금액이 4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전반의 신뢰 추락에 성난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서인데 연구개발에 써야 할 현금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2600선이 또다시 무너진 하루였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 희망의 끈을 놓을 때는 아직 아닙니다. 6월 10일 뉴스플러스 증시 상황부터 진단해봅니다. 증권부 홍원표 기자,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 기자, 오늘 하락장에서도 개인들이 매수세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 1조 원이나 매수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개장과 함께 2600을 이탈한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폭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600선을 결국은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만 2조 원 가까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2원가량 오른 1268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예고한 영향이겠죠? 그렇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현지 시간 9일 통화 정책 회의를 열고 7월과 9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 두 차례 금리 인상은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좀 주목할 부분이 7월에는 25bp 인상은 예상이 됐지만 이번 회의에서 9월 빅스텝 50bp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습니다. 현재 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국제 유가도 지금 4월, 5월 대비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 그걸 고려하면 9월에 좀 인플레이션 전망이 크게 낮아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내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 전망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이제 9월 회의에서는 더 큰 폭의 인상이 적절하다 이렇게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9월 50bp 인상은 좀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각국 중앙은행들이 빅스텝을 단행하고 있고 칠레는 75bp를 한 번에 인상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이런 와중에 우리는 25bp를 아직 고수하고 있다는 게 좀 다행인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대량으로 빠져나간 걸 보면 이번 22의 인상 예고가 전 세계적으로 좀 투심에 미친 영향이 큰 모양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좀 짧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2%포인트 이상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긴축 우려가 강화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7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9월에도 올리겠다고 밝혔는데 22의 금리 인상은 2011년 4월 이후 11년 만에 첫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금리가 제로 금리로 바뀌는 셈인데 만약에 9월에 금리 인상률을 더 크게 적용하면 제로 금리마저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5월 CPI 발표를 하루 앞둔 장이어서 경계감이 더 커진 장이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4월에 이어 5월에도 상승세가 꺾일지가 이번 CPI 발표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밤 9시 30분에 5월 CPI 지수가 좀 발표가 됩니다.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고 자연히 연준이 금리 인상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나왔던 4월 CPI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8.3%였죠. 그 직전인 3월 CPI의 상승률이 8.5%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입니다. 5월 CPI 상승률이 8.3%보다 낮게 발표돼야 뉴욕 증시는 반등을 모색할 동력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프를 좀 보면 3월에 8.5에서 이제 4월에 좀 그래프 수치는 좀 다르지만 8.3으로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점을 지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지금 엊그제 옐런 장관
물가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하긴 했죠. 이번에도 여전히 낮진 않을 거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물가가 좀 완전히 진정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월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월가 전망치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가는 5월 CPI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8.3% 안팎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견을 낸 이코노미스트들은 4월 CPI와 비슷한 수준인 8.3%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웰스파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사라하우스는 8.4%를, 아트오곤 내셔널 시큐리티스 수석 전략가는 8.2% 수준을 제시했는데요. 다만 CPI에서 농산물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5.9%로 전월의 6.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는 근원 CPI가 낮아졌다. 이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났다. 뭐 이렇게 좀 풀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 CPI 상승률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원 CPI가 낮아진다고 해서 물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장바구니 물가와 또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값, 그러니까 근원 CPI에서 제외된 농산물과 에너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과 에너지를 포함한 5월 CPI 예상치는 여전히 8%대인 점에 주목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마케로치는 월가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다는 어떤 신호라도 갖고 싶어 하지만 5월 CPI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휘발유 가격과 또 꾸준히 오르는 렌트비, 식료품 가격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심지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에너지 식품류가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근원 CPI라는 걸 우리가 따로 보는 건데 정작 이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이 지금 몇 달째 내려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를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리안츠의 모하메드 엘 에리언 선임 고문은 5월 CPI에 대해서는 시장의 컨센서스와 다른 예측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걱정되는 것은 5월보다 6월의 수치가 더 나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8.5%보다 훨씬 높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요. 6월이 시작된 지 아직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6월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원자재 역시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의미하는 이른바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프 커리 골드만삭스 원자재 리서치 글로벌 헤드는 단순히 오일과 가스뿐만 아니라 금속과 농산물까지 지금은 원자재의 슈퍼사이클이 시작이라면서 이들 분야는 10년 이상 저투자에 시달려 왔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가 많아도 한 번에 공급을 늘리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물가 데이터에 주목하는 이유가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까 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 안 잡히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점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네. 5월 CPI가 시장의 예상을 다소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연준은 6월과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5월이나 또 그 이후에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오면 50bp보다 더 큰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고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 JP모건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를 높이고자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서야 할 의무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는 강제적으로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미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긴축의 강도가 시장의 예측을 넘어선다면 이 추가 조정 가능성 여전히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홍 기자, 이 중국에서도 오늘 물가 지수들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상승률이 6.4%로 예상치에 좀 부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달 8.0%보다는 좀 크게 낮아졌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지수는 2.1% 오르면서 예상치인 2.2%보다 조금 낮았는데요. 중국 증시는 이제 물가가 좀 하락했다고 판단을 했는지 오늘 상해 종합 지수가 아시아 증시에서 좀 나홀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 수치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쯤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이제 국내 증시에 좀 반등의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쪽은 사실 이제 성장세가 견조하기도 하지만 봉쇄의 영향도 좀 받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수요 둔화가 있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을 제외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긴축 강도를 좀 높여가는 흐름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은행주들이 보통 수혜를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국내 은행주들 대부분 빠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금리 인상하면 은행주나 이제 보험주가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오늘은 좀 섹터 중에서 은행주가 좀
하락률이 큰 편에 속했습니다. 은행주가 한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카카오뱅크가 4%대 그리고 KB금융이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 시그널에도 은행주가 좀 하락한 것은 이 금융 안정에 대한 좀 위협 때문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데 그럼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무자가 상환에 대한 이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게 네. 채무 불이행의 위험으로 좀 여겨지면서 이 부분이 좀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예금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면 이미 저금리로 가입한 이런 낮은 금리의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고금리로 이제 예금금리를 이제 서로 높이려고 유치 경쟁에 좀 나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자 마진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대출이 부실화가 되게 되면은 금융 시스템 전반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 경기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경고가 빅스텝을 지금 강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죠. 네,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속된다고 하면 고강도 긴축이 이어질 테고 경기 침체도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업의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CFO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있는데요. CNBC의 CFO 서베이에서는 응답자의 68%가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특징적인 것은 어떤 사람도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또 전체 응답자의 77%는 다우존스 지수가 3만 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역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향후 2년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적어도 오늘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앞으로 한동안은 좀 증시가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건 확실히 좀 무리가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3대 지수가 모두 약세장에 돌입했거나 약세장에 근접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많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의 긴축이나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도 앞으로 증시에 더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큰 상황인데요. 투자 자문사 에버코어 ISI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있었던 2000년, 2008년, 2020년 약세장의 평균 주가 낙폭이 47.9%에 달했고 도이체방크도 경기 침체가 온다면 S&P 지수가 3,000선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면 월가 전문가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네, 월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르고 싶은 분들이 또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일반론적인 얘기겠지만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알렌차의 선임 고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인플레이션으로 현금의 가치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뒤로 몸을 숨길 때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매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베런스는 최근에 이제는 과감하게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라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현금 보유량이 풍부하고 성장세가 건실하면서 상당한 배당금까지 지급하는 우량주 쇼핑에 나설 때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장세에서의 거의 유일한 대안은 우량주 위주의 장기 투자라는 건데 아직 여러 변수가 산적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가 좀 우울하게 끝이 나긴 했는데 이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좀 회복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홍 기자, 다음 주 증시 어떻게 좀 전망이 됩니까? 네, 일단 다음 주에는 국내에서 좀 빅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일정과 함께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현지 시간 14일 6월 FOMC가 예정이 돼 있죠. 이번에도 이제 50bp 인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어떤 큰 변동은 없을 거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중에는 이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나옵니다. 기업 규제를 좀 과감하게 없애겠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한 만큼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예상이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 위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코스피 밴드에 대해서 NH투자증권은 2,570에서 2,700을 제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원표, 이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경상수지가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으로 무역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여기에 정부의 재정 상황도 이미 수년째 적자여서 이른바 쌍둥이 적자입니다. 우리 경제의 체력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재정 수지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며 올해 25년 만에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월 경상수지는 8천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적자 전환은 지난 2020년 4월 이후 24개월 만입니다. 통상 4월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배당금 지급과 같은 계절적 이슈로 주춤하긴 하지만 올해는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탓에 적자로 돌아섰다는 설명입니다. 상품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였으나 상품 수입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급증함에 따라 상품 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본원 소득 수지가 계절적 배당 요인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가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을 가져오고 또다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수출엔 긍정적이지만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 큰 역할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된다면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경상수지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입니다. 글로벌 긴축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수요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하락에 따른 수출 그 경쟁력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무역 수지 쪽 상품 서비스 수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상수지 개선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재정수지는 이미 수년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지속된 영향에다 향후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수 감소 전망 등에 따라 지난 2019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악화돼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로 전달되면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적자가 좀 길어지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좀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 자본의 투자가 좀 위축될 수가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에다가 발행하는 채권에 가상금리가 붙을 수가 있어서 기업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부작용이. 전문가들은 쌍둥이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을 높여 세수를 늘리고 무역 수지를 개선시켜야 하는 만큼 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R&D 지원이나 규제 개혁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LG이노텍이 테슬라 신규 오스틴 공장에 납품할 카메라 모듈 입찰 경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기에 이어 LG이노텍까지 가세하면서 치열한 수주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테슬라가 양산해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입니다. 일반 자동차는 2개에서 4개 정도의 카메라를 탑재하는 반면 해당 차량에는 총 8개의 카메라 렌즈가 부착됩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등 차량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 앞으로 차량 한 대에 12개 이상의 카메라를 넣을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에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 모듈 수요가 늘어나는 건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지난해 테슬라에 약 4천억 원 규모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했던 삼성전기는 상하이 베를린 공장에 보낼 수조 원대 물량 공급 계약을 협의 중입니다. 알려진 금액만 최대 5조 원. 금액이 다소 부풀려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절반만 수주해도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광학솔루션 사업부 연간 매출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테슬라 카메라 모듈 공급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LG이노텍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7대3 정도인 LG이노텍과 삼성전기의 테슬라 카메라 모듈 공급 비율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질세라 LG이노텍은 올해 새로 지어진 테슬라 텍사스 오스틴 공장 생산 물량을 따내기 위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조 원 이상 규모의 해당 입찰에는 삼성전기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고돼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시장은 포화에 다다랐지만 전장용 카메라가 포함된 자동차 운전보조 시스템 ADAS 시장은 현재 16조 원에서 10년 뒤 54조 원 규모로 커질 예정입니다. 특히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량이 지난해 약 95만 대에서 올해 15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인 만큼 삼성과 LG의 카메라 모듈 공급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출고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탁송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가뜩이나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출고 속도가 느린 상황에서 구매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신재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기아 소아리 공장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차량 출고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들에게 가야 할 신차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공장 안에 더 이상 차를 세워둘 곳이 없어지면서 일부 신차들은 공장 근처 갓길에 주차되기도 했습니다. 금물 내더라고요. 한 1km 내. 평소 같으면 탁송차들로 가득했을 공장 주변에는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탁송기사 몇 명만 탁송 업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합이 아니니까 저는 일을 당연히 해야죠. 현대차 울산 공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급기야 전국에 있는 사무직 직원들이 파견을 와 차량을 공장 밖으로 빼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탁송의 부품 조달까지 막히면서 울산 공장의 생산량은 평소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서 물건이 안 들어오잖아요. 심지어 볼트 같은 경우도 안 들어오면은 조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가뜩이나 반도체 공급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신차 출고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대차와 기아의 주요 차종들은 적어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해 고객들의 불편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 워런 버핏의 이런 명언이 국내 증시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량주를 10년 넘게 장기 투자했어도 오히려 손실을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박찬희 기자가 지금부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10년 전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곳은 9곳에 달합니다.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80% 넘게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8위인 현대차를 2012년 고점에 매수했다면 10년이 지난 현재 손실률은 33%에 달합니다. 차트를 보면 현대차 주가는 13년도까지 우상향하다가 14년도 이 한전부지 인수를 기점으로 급락하게 됩니다. 2014년 9월 현대차는 당시 10조 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한전부지를 인수했지만 이는 시장 예상가의 3배나 됐기 때문에 고가 매입 논란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SUV 차량 라인업 부족으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었고 2017년에는 세타2 엔진 결함으로 국내외 대규모 리콜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2019년도 들어서는 영업이익이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도 현대차는 2020년 글로벌 증시 Y자 반등과 제네시스 브랜드의 성공 그리고 발빠른 친환경차 출시로 주도권을 되찾으면서 다시 회복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한 포스코도 현대차와 비슷한 시기에 매수했다면 손실률이 30%가 넘습니다. 만약 2007년 고점에 매수했다면 이 손실률은 63%까지 늘어납니다. 포스코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2002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2007년까지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철강을 대량 수입했고 이에 따라 철강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가 휘청이자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이듬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각국이 인프라 투자가 담긴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합니다. 2011년 이 중국이 지나친 인프라 설비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철강제가 남아돌게 되자 싼 값에 철강제를 수출하면서 또 한 번 위기를 맞습니다. 이런 현상은 2016년까지 이어졌고 이에 따라 가격 경쟁에서 밀린 주변국 철강주들의 주가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2020년부터 HMM으로 사명을 바꾼 현대상선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07년 고점에 매수했다면 손실률은 무려 91%에 달합니다. 주가 흐름은 포스코와 비슷했습니다. 2007년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해운주 주가도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급락하게 되지만 전 세계 경기 부양 기조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주가는 바로 다음 해에 반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된 영업 적자와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 등의 악재를 겪으면서 주가는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선박 부족으로 인해 해상운임 급등하자 주가는 고점 대비 소폭 반등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주가가 역행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계속된 저금리 기조의 성장이 둔화된 이 중후장대 기업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교적 최근에 매수한 우량주 중에는 다른 성격의 기업도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28위인 삼성생명을 5년 전 고점에 매수했다면 손실률은 52%나 됩니다. 생명보험사들은 2018년도에 이 새로운 국제보험 회계 기준의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 보험의 비중을 줄이고 보장성 보험의 비중을 늘리는 선택을 하면서 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회계 기준은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의 주가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도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44위인 아모레퍼시픽을 6년 전에 매수했다면 이 손실률은 65%입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 K-뷰티가 주력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고 화장품주들은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하반기 중국이 사드 문제를 이유로 한류를 금지하는 이 한한령을 본격화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줄었고 2020년 들어서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개별 브랜드 매출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이 주가는 상승 동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기간 주가가 역행했던 대형 우량주들 주가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믿었던 우량주마저 10년째 고전하고 있다. 요즘 해외로 눈 돌리는 투자자들 많아지는 이유가 정말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이 사안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기자, 그래도 뭐 지금 나온 기업들이 국내 대표 기업들인데 10년 전과 체력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좋아진 건 사실일 텐데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이유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우리 산업이 좀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전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차, 포스코, 또 현대중공업 같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군이 대부분인데요. 지난 10년간 이 한국은 업황이 좋지 않은 업종이 전체 산업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진행이 안 됐고 성장이 더 둔화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여기에 취약한 지배구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되는 상황이 더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008년 이후로 계속 물가가 떨어지기만 했고 금리는 계속 제로를 향해서 달렸고 그리고 다 전반적으로 성장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10년 전으로 놓고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그 중후장대한 전통 산업들이었어요. 이런 산업들은 2008년 이후로 업황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업종에 좀 치우침이 있는 한국 시장의 특성 그리고 거버넌스 이슈. 네, 성장 둔화하고 지배구조 문제, 한마디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원인이다라는 거네요. 예, 뭐 앞서서 박찬희 기자 브리핑 보면은 시총 상위 50개 기업 중에 9개 기업이 상황이 이렇다면 나머지 기업들은 주가가 올랐나요? 네, 현재 우리 산업의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10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또 인터넷, 바이오까지 다양한 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그만큼 주가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 SDI는 2배 넘게 상승을 했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는 4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먹힌 종목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런 종목을 어떻게 가려내느냐 하는 거겠죠. 옥석 가리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량주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대기업이 우량주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전문가들은 대기업이라고 다 우량주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장성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를 따지는 주요 지표가 바로 실적입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당기 순이익이 보통 이제 올라가야지 시가총액도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막 눈부시게 성장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LG화학은 지난 10년 동안 이제 실적도 약 10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주가도 약 80% 정도 성장했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10년 동안 영업이익은 약 3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주가는 약 500% 정도 성장했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성장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그런 우량주 위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라는 겁니다. 장기 투자하는 동안 뭐 이 기업이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 인터뷰에서 단기 순이익을 강조한 이유는 적어도 1년에 4번 분기 순이익은 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산업 트렌드와 시장 환경의 변화도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됐고 또 포스코는 중국이라는 거대 경쟁자가 생기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 건데요. 당시에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 환경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 흐름을 잘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 수정도 수반돼야 합니다. 그 전망했던 그런 내용들 대비해서 실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산업의 성장일 수도 있고요. 조금 미스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주요 레포트나 신문지 사항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잘 하시면서 그 좀 본인의 전략을 수정해 나가시는 거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될 걸 예상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좀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좀 하락을 한 거고 만약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량주를 담아놓고만 있지 말고 좀 꾸준히 관심 갖고 봐라 이런 설명입니다. 예, 그런데 10년 전보다 오히려 하락한 종목들도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가 수준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싸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한국 시장은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은 지금 이전의 10년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 산업이 좀 시중에 돼 있는 그런 주분야의 산업이 대부분 그동안에 지난 15년 동안 불황이었기 때문에 투자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산업적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한국 산업의 좀 기회 요인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최근 1, 2년 동안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펀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코스피나 코스닥의 거버넌스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네, 하지만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종목별로 의견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재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5%인데 이 점유율이 7에서 8%까지 올라가는 것이 확인되면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는 중국의 철강 산업 성장 둔화가 확인될 때까지는 추가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아모레퍼시픽도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중국 내 화장품 산업의 질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의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이 변동해도 꾸준히 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종합적인 자산관리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우량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 같은 게 우량 자산이 뭡니까? 성장하는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부동산, 초입지, 인컴 자산 같은 경우에도 안전해야 돼요. 인컴은. 시점도 분산 투자해야 돼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한꺼번에 또 넣는 게 아니고 시점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꾸준히는 없는 겁니다. 이 타이밍을 재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차 실패의 문제점을 모두 보완했다고 하는데 발사 후 42분 뒤면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송민아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절반의 성공으로 끝이 났던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오는 15일 이루어집니다. 누리호 1, 2, 3단의 발사체 조립을 모두 마치고 발사 전 최종 점검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누리호 2차 발사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1차 당시 문제됐던 부분은 개선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 비행 모델 2호기에 대한 개선 조치 적용 작업까지 이제 다 완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마지막 그 점검창 등을 갖다가 닫는 최종 마무리 작업을 갖다가 진행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2차 발사의 가장 큰 특징은 1차와 달리 실제 위성을 탑재한다는 점. 계획대로라면 누리호는 이날 오후 4시에 발사돼 16분 7초 후에는 고도 700km에서 위성 모사체를 분리하고 이어 큐브 위성 4기를 탑재한 성능 검증 위성을 궤도에 올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를 통해 쏘아 올린 첫 번째 위성이 됩니다. 항우연 측은 발사체의 3단부가 엔진 연소를 마친 후 목표에서 35km 내외 오차 범위의 궤도에 진입한다면 2차 발사는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남극 세종기지와 첫 위성 교신이 이루어지는 발사 후 42분 뒤에는 누리호 발사와 위성 교신 모두 성공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발사체 조립을 총괄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이번 2차 발사에 성공한다면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를 보여준 정도고 앞으로 이제 산업체에서 이거를 산업화하는 과정, 누리호를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을까,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추가가 돼서 누리호가 경쟁력 있는 발사체가 되도록 하는 것들이 앞으로 남겨진 숙제이고.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이번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하면 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산업부 정원우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 기자, 누리호 수혜주라고 하면 제작에 직접 참여한 기업들이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차 발사 작년 10월이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참여 기업들 현황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먼저 누리호의 총 조립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담당을 했었고요. 엔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리고 동체는 카이와 두원중공업 등이 했고 발사대는 현대중공업이 제작을 했습니다. 누리호 개발에는 30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했고요. 주력 참여 기업은 30여 개가 됩니다. 이번 2차 발사에도 1차 발사와 참여 기업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300여 개 정도면 다 수혜주로 인식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기업을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 누리호 관련해서 취재를 하면서 누리호 관련주가 굉장히 범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알려진 기업들이 실제로 관련주인지 그 검증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산업을 지휘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의 구매 계약 리스트를 찾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2020년의 계약 현황표를 볼 텐데요. 2천만 원 이상 계약 내용만 공시가 됐는데 이게 800건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단건 계약 금액으로 가장 큰 계약을 체결한 곳이 세트랙I였고요. 네. 그 다음이 AP 위성이었습니다. 이어서 i3 시스템, 그리고 한화 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순으로 계약 금액이 컸습니다. 항우연의 그 2021년 구매 계약도 간단히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AP 위성, 한국항공우주, 현대중공업 등이 주요 계약 기업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세트랙I와 AP 위성을 제작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이번 2차 발사 때부터는 이제 위성을 실제로 좀 탑재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AP 위성 같은 경우는 위성통신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위성에서 얻은 영상 데이터를 이 지상으로 전송하는 이 기기자료 처리 장치 IDHU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발사에서 싣고 가는 그 성능 검증 위성이 있는데요. 이것의 총 조립을 AP 위성이 했고요. 예. 여기에는 큐브 위성 그 4개와 발열 전지, 안테나 등 장비들이 실리게 됩니다. 세트랙I 같은 경우는 전자광학부 체계 EOS를 제작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구 관측 시스템, 위성의 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2020년에만 이 항우연과 15건의 크고 작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결국 위성을 싣고 가는 건 발사체가 하는 일이니까 이 발사체 만드는 기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력으로 이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국가가 지금까지 9개국이고요. 무게 1톤 이상, 이 실용급 위성을 싣고 발사 가능한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합니다. 네. 그만큼 이 발사체 기술이 우주시대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발사체의 핵심 기업으로는 단연 한화그룹이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후계자로 꼽히는 김승현 회장의 장남 김동관 사장이 우주산업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한화는 또 모태 기업이 그 화약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한화 시스템, 주 한화 등이 누리호를 밀어올리는 엔진을 비롯해서 이 발사체 제어 시스템이나 설비 부문에서도 종합적인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도 아까 그 리스트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항우연과 2020년에는 13건, 2021년에는 6건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2건을 제외하면 모두가 이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방면에서 독보적인 우주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트레가이의 지분도 20%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 외에 이제 발사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번 누리호의 동체를 비롯해서 전체 조립을 맡았고 다목적 실용위성의 개발을 주도하는 등 우리나라 이 우주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수익성은 괜찮은 편입니까? 관련 기업들도 물어보니까 당장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 1분기, 올해 1분기 그 실적을 봤는데요. 영업이익이 664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 항공 우주 분야 영업이익이 1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항공 엔진 분야에서는 오히려 55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이 취재 과정에서 만난 그 하나그룹의 고위 관계자가 수익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당장 이제 수익성보다는 이런 국가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그 시대를 대비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누리호는 이번 2차 발사뿐만 아니라 4번의 발사가 더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달 탐사와 한국형 그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서 우주 기업들의 이 성장 가능성을 이번 누리호의 2차 발사 성공 실패 여부나 당장의 그 손익계산서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오는 15일 오후 4시입니다. 같이 지켜보시죠.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인스타에서 이렇게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좀 비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왜 인기가 많은지 뭔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를 먹다 보니까 나름 매력도 있고 쓴맛만 있지는 않고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니까 아무래도 외국 문화를 많이 좀 접하기 힘든데 이런 에스프레소 바나 이런 문화를 통해서 그 나라의 고유의 카페 문화들을 많이 접하려고 하시는 게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사주 취득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로 이 자사주 매입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먼저 박승원 기자의 보도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제약바이오주로 구성된 KRX 헬스케어 지수. 이번 달 들어 3,000선에 근접했지만 연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21% 하락한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의 주가 역시 속절없이 하락하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주가 방어를 위한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의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지난달 50만 주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이번까지 밝힌 매입 계획은 오는 8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2,5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4월 말 거래가 제기된 오스템 임플란트와 휴온스 그룹, 일성신약 역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동참했습니다. 직접 자사주를 매입하는 대신 증권사와 신탁계약을 통해 자사주 취득에 나서는 기업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SK케미칼과 휴젤이 각각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발표한 데 이어 HK이노엔, 유한양행, 종근당 등도 100억 원 이상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취득에도 불구하고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로 주가 부양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슈마시스는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밝혔지만 주가는 반짝 상승 없이 오히려 결정 전보다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시젠과 한올 바이오파마, SK케미칼 등도
주가 부양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가운데 해당 기업들이 자사주 수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주된 배경이란 설명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소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매입되었던 물량이 언제든지 다시 매도 물량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각으로 연결되지 않는 자사주 매입은 주가 부양 효과에 뚜렷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도 소각을 전제로 한 자사주 매입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그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손실을 본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자사주 취득에 나선 제약 바이오 기업들. 향후 연구개발에 사용해야 할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자사주 매입 규모의 적정성과 실적 등을 살핀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관련 사안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고 기자, 최근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느 업종이나 이 주주 달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약 바이오 업계 보면 유독 이런 경향이 좀 짙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이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그 별다른 매출이 없더라도 이렇게 기술력 하나만으로 상장한 경우가 많은데 네. 큰 돈이 들어가는 임상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회사 운영을 할 때 쓰는 그런 자금들도 외부에서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지분 구조가 취약합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창업주 지분이 10%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정도면은 소액주주가 마음 먹고 경영권을 뺏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게 특히 창업 초기부터 이 자금을 댔던 그런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인의식이 강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아니면 이제 무상증자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주주 달래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주주들의 입김이 이렇게까지 세다 보면은 경영진과의 마찰도 많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기술 특례 상장 1호 기업이죠. 헬릭스미스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주총회 때 그 소액 주주들이 자신들 편에 그 사내이사를 한 명을 추천을 해서 이사회에 실제로 입성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8명의 이사 중에서 3명이 이제 소액주주 편에선 이사가 됐고요. 네. 왜 이렇게까지 했냐는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경영 똑바로 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랬고 이제 그 전 임시주총에서는 심지어 그 김선영 대표를 포함해서 6명의 이사들을 해임하는 안건을 올렸다가 결국 이제 실제 그 해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창업주를 이 경영진에서 끌어내리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뒤따릅니다. 예. 이게 상장부터 해서 미래 신약 개발까지 이끌어야 될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 주주들도 앞으로 이제 임상 3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김 대표가 회사에 남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득과 실이 뚜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주주 입김이 이렇게까지 세다 보면은 사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연구 개발에 돈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측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극단적인 경우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이제 경영진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총 결의를 할 때 경영진 교체를 하려면 보통 3분의 2 요건, 그래서 66.7%의 그 찬성률 요건을 80%까지 올린다든지 네. 아니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그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런 환급 낙하산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런 방식을 도입했던 데가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곳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반대로 이제 창업주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을 이제 팔아 넘기고 그다음에 이제 임상과 같은 기술 개발에만 전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 일부 경영에만 참여하는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메디포스트를 창업했었던 그 양윤선 대표가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사실 박승원 기자 리포트를 봤지만 이렇게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는 사실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유상증자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몇 바이오텍들의 공시를 보면 이렇게 사들였던 자사주를 다시 시장에 내다 팔고 또 이제 회사채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풀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공시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예. 이거 역시 이 금액만큼 꼭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텍들의 자사주 매입이 주주들에게 어떤 메시지는 줄 수 있지만 그 주가
부양이라는 효과만 놓고 보면 좀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는 회사의 사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잇따라서 경영진이 수십억 원대의 그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의 핵심 그 약품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데 지금 좌절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오늘 종가는 그 상장 후 최저가 11,85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뭐 신약 개발, 기술 수출 이런 데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 연구 개발에도 쓰기에 부족한 돈을 그 단기 처방에 불과한 그 자사주 매입에 쓴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네. 이런 그 주가 부양책을 이런 식으로 남발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소액주주들이나 아니면 경영진이나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은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하고 기술 수출을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고매도로 주가가 조금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그 HLB가 좀 대표적인 예. 사례죠. HLB가 항암 신약 그 리보세라닙의 개발에 이제 임상 결과를 공개하면서 최근에 2배까지 이제 주가가 올랐었는데 뭐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이제 앞으로 다음 주죠. 이제 현지 시각 미국 시각으로 13일에 미국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USA가 열리는데 여기 우리나라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니까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소화기 내시경 분야에서 메디칼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으로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상용화해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에 의의가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저희 파트너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고요. 글로벌로도 사업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진단을 하고 또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그런 시술이다 보니까 사실 놓치지 않고 뭔가 옆에서 보조기구가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인공지능 내시경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오늘은 경제, 그중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문성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문 기자, 이제 미국 측에서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망 중립성 원칙 보장을 넣자고 했는데 한국에서 이걸 막았습니다. 네. 먼저 이 망 중립성 원칙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넷플릭스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 넷플릭스법이 뭐냐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깔아놓은 망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니까 망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자 예. 이런 법안입니다. 근데 이 망 중립성 원칙은요. 통신사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거든요. 좀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자국 기업인 넷플릭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넷플릭스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막았으니까 한국 측의 성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기업은 이 기업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구글 이런 인터넷 사용하는 다 기업들 포함이 되거든요. 네. 또 이런 기업들은 미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성이 큽니다.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쵸. 지난 1분기에 넷플릭스 유료 회원은 전분기보다 20만 명이나 줄었고요. 유료 회원 감소가 이렇게 줄어든 건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넷플릭스는 지난달 북미 전체 직원의 2% 수준인
150명을 정리하고 했는데요. 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이슈입니다. 여기 한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만약에 넷플릭스법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넷플릭스 경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결국은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측에 좀 시기적인 영향도 있었다. 이런 연장선에서 좀 봐야 될 문제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철강 쿼터제 폐지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측에서 일단 철강 쿼터제 폐지나 뭐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합의문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알려지지 않은 희망적인 내용이 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철강 쿼터제가 사실 철강업계 수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 이 철강 쿼터제가 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수입품이 자국 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이 되면 미국 대통령이 수입량을 제한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한국은 연간 대미 수출 물량이 2015년에서 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 정도인 263만 톤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그리고 철강업계가 꾸준히 철강 쿼터제 폐지 또는 개선을 미국 측에 요구를 해왔는데 그동안 미국은 재협상조차 거절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요. 폐지 및 개선 협의에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개선 및 폐지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꼬를 텄다는 게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쯤부터 협의가 시작될까요? 이제 오는 11월 이후가 유력합니다. 앞서 네.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11월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전향적으로 한국 측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 고 얘기를 했다. 하지만 협정문에 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못을 박으면 미국 내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때 좀 이렇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선거가 끝나기 전에 자국 철강업계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다만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 기술 이전 등의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 철강 분야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관측이 됩니다. 희망적인 내용이죠. 예, 뭐 선거 이후에 좀 진전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줄여서 IPEF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이 IPEF 참여를 공식화했는데 IPEF가 무엇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IPEF는요.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 나날이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반중 포위망을 만드는 건데요. 한국 정부가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미국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잡고 있던 손을 더 꽉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PEF 출범에 한국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당초에 미국 측은요. 한국을 포함해서 뭐 일본, 호주 등 8개 나라 정도가 이 IPEF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4개 나라나 가입을 했거든요. 특히 그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아세아 회원국 10개 나라 가운데 7개 나라가 참여를 결정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경제TV가 취재한 결과 아세안 7개 나라가 IPEF 참여를 결정하는데 한국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이 이야기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세안 7개 나라를 대상으로 IPEF 새로운 기법을 만드는 데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이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IPEF는요. 인구 25억 명의 GDP 전 세계의 40.9%를 차지하는 대규모 협의체로 출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미국 중심의 반중 공급망 전선인 IPEF에 한국이 단순 참여를 넘어서 외연 확장에까지 기여한 셈인데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